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을 기대해보는 시간, 공감 칼럼 문장들 두 필진 나오셨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서효인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의 문장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히 귀환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목소리는 지난 21일에 항명죄로 군사법원 재판 결심을 앞둔 박정훈 대령에게 건네는 부모연대의 응원의 말이었습니다. 자, 무사기환 부모연대 문장 골라주셨는데 일단 부모연대 이 단체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좀 낯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보통 이제 시민단체나 이러면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길게 안 짓잖아요. 예. 짓더라도 이렇게 짧게 좀 가급적이면 짓는데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그러니까 약칭으로 줄여서 무사귀환 부모연대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올해 아마 만든 것 같은데요. 현역 그러니까 아들을 현역 장병으로 보낸 부모 한 300명 정도가 만든 단체다. 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주로 군인 인권센터하고 같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곳에서 아까 이제 결심 공파 말씀하셨지만 징역 3년을 군 검찰이 구형을 했잖아요. 그날. 근데 그때 박정훈 대령 마침 또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면서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 귀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문장을 저희가 고르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보통은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세요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일반 병사한테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대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색해 보였어요. 저는 보통 군 장교한테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무사귀환하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전쟁터에 나가거나 파병을 가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 혹시 또 모르겠는데 예. 일반 평시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문장을 선택하면 어떨까 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 단체가 부모연대가 만들어진 거는 결국은 이제 해병대 최상병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제 만들어진 것은 뭐 그렇게 자명해 보이고요. 근데 앞에 이제 수식어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라. 이게 이제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부모님의 그런 마음이 좀 저절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이거 시인님은 좀 어떻게 이 단체를 보셨습니까? 네, 그 박정훈 대령은 지금 최상병 사건과 일체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예. 최상병 사망 사건을 대하는 부모와 일반 시민의 마음은 지금 어린 아들을 군대에 보낸 거예요. 그 박정훈 대령도 어린 아들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군대에 청년들이 지금 가 있는데 뭐 정상적인 작전 수행이나 전쟁이 일어났거나 이게 아니고 뭐 이런 과정에서 잘못된 과정 중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 다 비탄해하고 있고 그것에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지금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세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무사귀환 부모연대라고 얘기하지만 최상병도 사실은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네. 군 사망 사건이 옛날에는 뭐 의문사라고 많이 이제 우리가 부르기도 했었는데 진실 규명이 안 된 사건들이 많았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 시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도 국방부 통계를 보면요 매년 한 100건 정도 발생해요. 군 사망 사고가요? 네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에 55건이었는데 2021년에 103건, 2022년에 93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 통계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2022년 통계까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3.8일에 한 명꼴로 군에 가서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번 사건이 그냥 좀 달리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무사귀환 부모연대가 했던 문장 저희가 선정을 했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이게 안부를 묻는다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별을 한다고 할 때는 그냥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보내는 사람이 다시 되돌아올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도 무사히 되돌아올 걸 전제로 해서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이별의 감정도 아니고 그냥 뭐랄까 우리
내 아들이 군에 갔을 때 느끼는 감정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어떤 문학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이런 게 고민이 사실은 좀 되더라고요. 그 감정의 괴리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 아들 내 조카로 생각을 하는데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그냥 군인 일 군인이 군대에 와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태도를 언뜻 볼 때마다 너무 개탄스러운 거죠. 예. 제가 소설 속에 한 문장을 골라왔는데요. 그 최진영 소설집에 쓰게 될 것이라는 소설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런 반복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좀 의지를 다지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예. 모두 지난 일이다. 그리고 반복될 일이다. 나는 이제 그것을 이해한다. 이해한다는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태어나면서 세상을 받아들이듯. 그러므로 싸우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게 이 소설의 끝과 처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인데 이 소설이 최진영 작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티브로 해서 그게 우리한테 생겼다면이라는 가상을 두고 쓴 소설이에요. 예.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소녀가 주인공이고 소녀나 할머니가 전쟁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뭐 물품도 배급받아야 되고 전쟁 소식도 알아야 되니까 자꾸 나가요. 그리고 창문을 다 가려놓고 나가요.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려고. 아직 점령당하지 않은 상태예요. 소녀는 하염없이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는데 엄마의 일기장을 보니까 죽고 싶다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곤충도 한 자루 발견해요. 이 곤충이 어디에 쓰이게 될 것인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폭격이 떨어졌고 집을 밖으로 나와서 엄마랑 소식이 끊겼는데 어떤 사람들에게서 구조가 됩니다. 예. 그리고 구조 단계에서 뭐 그 종이 스티커도 받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물품으로 받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 극적으로 상봉하게 돼요. 그리고 집에 잠깐 들렀다가 피날 가는데 엄마 몰래 곤충을 챙기거든요. 그래서 소설의 결말은 이 곤충을 쓰게 될 것인가? 쓰게 된다면 어떻게 쓰게 될 것인가? 곤충을 안 쓰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 화자의 고민까지 나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계속 기다리는 무언가가 대단히 누군가에 간절하다는 거죠. 전쟁 안에서는 이렇게 물론 간절하지만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는 그 진실을 규명하기 바라는 사람 그리고 피해자 가족 뭐 지금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 모두가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을 통해서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의 심정이란 관점에서 보면은요. 예. 저도 이제 군에 갔다 온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이제 제 아들이 이제 내년쯤에 군대 갈 것 같아요. 아, 예. 부모연대에 가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감정이 뭘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이혜인 수녀가 쓰신 겨울 편지라는 시가 있어요. 예. 첫 시작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친구야, 내가 사는 곳에도 눈이 내리니. 근데 지금 자녀 군에 보내신 부모님들이 이번 겨울에 눈 내리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고생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감성이 좀 여기서 느껴졌는데 시 끝 단락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얀 눈송이로 날릴 것만 같아 나는 자꾸만 내 이름을 불러본다.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거와 비슷하게 비유를 한 건데요. 눈송이 같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군에 자녀를 보내면 금방 훅 불면 어디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예. 이게 불안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 기다리다가 기다리질 못하니까 내가 거기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군에 보내고 나면 비슷한 이런 감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내리면 꼭 눈송이처럼 어딘가가 부서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고 그런 불안감에 지금 부모들이 시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최상분도 결국은 대민전이라는 걸 가서 너무나 허망하게 숨졌잖아요. 예. 순직한 거고 그거를 진실규명하겠다고 수사기관에 있는 군인이 장교가 자기 얘기를 하고 나니까 항명죄로 기소를 한 거잖아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런 감성이 좀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면서 이 감성을 시로 표현할 때 어떤 시가 제일 적합한지를 한참 찾았거든요. 예.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그리고 이 시가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것도 역시 좀 비슷한 감성인데요. 그러니까 너가 갔다가 이제 되돌아올 그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어 있는 그 자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기다리를 못하니까 제가 막 뛰어가서 그 사람 있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먼저 그 사람한테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잘 오질 않으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 먼저 가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80 먹은 노모가 60 먹은 아들한테 오늘 차 조심해라라고 이제 당부하는 거.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고 뭐 젊은 네. 아들, 그러니까 자녀가 젊든 나이가 들었든 항상 걱정하는 마음인데, 사실 이제 전쟁이 나지 않으면은 군대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제 이 관리를 사람을 관리를 하고 가장 신체 건강하게 1년 반 동안 위탁해서 이제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한 해에 군대에서 100명씩 사망을 한다는 게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냥 진짜 사고도 있을 것이고 아주 우발적인 사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여러 질병도 있을 테고 아니면 부적응으로 인해서 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뭐가 됐든 이렇게 많은 장병들이 죽고 있다라는 것도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근데 뭐 우리가 박정훈 대령 얘기도 했지만 아마 최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은 약간 무력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뭐 사건의 실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사건의 진실을 규명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진실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든 진상을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럼 왠지 다 덮는 것 같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기력감 같은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요. 지금 뭐 그 국회 차원에서 28일쯤인가요? 최상병 이제 국정조사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결국은 경찰 수사도 무기력하게 이렇게 끝나버리고 공수처도 지금 뭐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 수사도 대통령실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번 사건의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 마치 거대한 벽 같은 데 부딪힌 느낌 이런 걸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앞에서 굉장히 한 개인이 초라하다는 느낌 무기력함을 느낄 것 같아요.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직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이제 지켜보자라는 입장이 있다는 것도 전해드리고요. 네. 시인님. 이게 진실이 규명돼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진실도 진실이지만 앞으로 군대에 보낼 부모들, 군대 갈 당사자들이 마음 놓고 군대를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지 벌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 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주 오래된 시를 하나 골라와 봤어요. 위로가 될 만한 시일 수도 있는데요. 최다정 산문집 시가 된 미래에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기원전 중국 시들 모아놓은 시경에 305편의 시 중에서 예. 40편을 골라서 거기에 자기만의 해석을 붙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더 이전의 시인 거죠. 오래됐네요. 네. 예. 근데 2000년 전에는 더 심했겠죠. 부역을 간 아들을 기다리는 내용의 시예요. 이게 한자가 있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본이 있는데 저는 해석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방어의 꼬리가 붉어졌다. 저 여수의 큰 둑을 따라가면서 나뭇가지를 벤다. 그대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 아침밥을 굶은 듯 허전하다. 저 여수의 큰 둑을 따라가면서 베어낸 자리에 다시 자란 움싹을 벤다. 그대를 만나고 보니 그대는 나를 멀리해 버리지 않았네. 방이라는 물고기의 꼬리는 붉어졌고 왕실은 불타는 듯하다. 비록 불타는 듯 잔혹하더라도 부모님이 가까이에 계시다. 이런 시인데요. 그 처음에 보면 그대를 떠나고 나뭇가지를 뱉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나뭇가지에 싹이 움트니까 예. 그대가 있어요. 그대는 부역을 떠난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겠고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방어가 나오는데 저는 몰랐는데 방어가 힘들면
꼬리가 붉어진대요. 방어가 네, 우리가 아는 그, 네 맞아요. 그 물고기 방어인가요? 네, 방이라는 물고기가 방어예요. 요즘 아, 제철인 대방어. 맛있는데요. 예. 맛있습니다. 예. 근데 그 대방어가 고생하면 꼬리가 붉어진대요. 그건 그래서 처음 알았네요. 예, 부역을 갔다 온 사람이 방어에 은유해서 꼬리가 붉은 방어처럼 너 힘들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와서 너무 좋다. 부모님 가까이에 오니까 나는 이제 살 것만 같다. 뭐 그런 시입니다. 네, 모든 장병이 모든 의무를 다하는 모든 청년이 무사히 가정에 돌아갈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 명도 사망하지 않는 그렇죠. 군대를 만들어야 되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공감 능력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조금 막으려고 할까 그런 건데 예전에 그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제 필리버스터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에 기물 파손 시 행정조사가 남용되어 병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최상병의 사망 사고로 이제 기물 파손, 장비 파손에 빗대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논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인격체가 없는 하나의 소모품으로 이제 장병들을 보는 것이 누군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쟁 중에.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다 사람이고 우리의 아들 딸이고 조카인 것들은 공감 능력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무기력한 개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목소리를 내잖아요. 아 이건 실체를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한 사병이 숨졌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군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그럼 결론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데 거기서 억울한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 실체를 알고 싶다고 국민들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결국은 그 앞에서 좌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식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가토 슈이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언어와 탱크를 응시하며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1968년 프라하의 봄을 자기가 봄에서 느꼈던 생각들을 그 책에 쓰고 있어요. 프라하의 봄은 프라하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을 때 소련군이 가서 무차별 진압을 해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어는 아무리 날카로워도 또한 아무리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도 한 대의 탱크조차 파괴하지 못한다. 탱크는 모든 목소리를 침묵하게 만들 수 있고 프라하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프라하 길거리에 있는 탱크의 존재 그 자체를 스스로 정당화하는 일만은 불가능할 것이다. 1968년 여름 보슬비에 젖은 프라하 거리에서 마주 서 있는 것은 압도적이지만 무력한 탱크와 무력하지만 압도적인 언어였다. 언어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거든요. 예. 표현의 자유.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게 결국은 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을 그냥 죽일 수 있는 탱크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소련군 탱크를 마주 앞에 놓고 거기에서 민주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그 내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탱크 앞에서 무기력하지만 결국 탱크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지만 예. 결국은 목소리가 그 탱크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하다. 이 내용을 가토 슈이치가 쓰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펜은 총보다 강하다. 뭐 이런 이제 말을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앞에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가수 요조 씨가 운영하는 책방의 이름이 이제 무사라고 해요. 무사 안일 하면은 굉장히 나태한 느낌이 들지만은 사실 요즘처럼 무사 안일이 소중하게 들리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시인님. 네, 요조 씨 무사 좀 제주에서 운영하시다가 그만하시고 예. 지금 서울 모처에 다시 오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저 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책방 무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여러분 동네에 있는 동네 작은 책방들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거기에서부터 무사가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작은 책방도 무사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평론가님. 근데 우리는 무사 귀환을 늘 바라고 있어요. 집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무사귀환을 바라는 마음들이 항상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무사 귀환하길 이런 마음을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를 네. 느끼는 게 중요하다.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사귀환 부모연대의 말로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 참 사람의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해에 13,000여 명이 한국에서 극단적 선택 자살을 하는데 매일 38명씩 죽거든요. 이거를 수치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죽음은 다 이유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 칼럼 문장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